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방송 21번째입니다. 숫자를 말하다가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좀 섰는데 21번째 이야기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날씨도 변덕스럽고 정치 상황도 또 탄핵 관련된 전국도 아주 그냥 급변침이에요. 전 국민이 지금 땡벌이 됐습니다. 예.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지금. 이거 언제, 큰일이다, 이거.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 오늘다 포함해서 할 텐데, 네. 걱정입니다, 진짜. 예, 큰 걱정입니다. 큰 걱정, 여러모로 격화되고 있고, 지지자들 폭력이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일부 막 계란 던지고 오늘 있고. 아침에 예, 백혜련 의원한테 예. 계란 테러 진짜 있었죠. 그래서 좀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좀 많이 막말들 좀 논란이 된 말들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잘하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근데 오늘 어디 뭐 마이크도 없고 예.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풀경장을 하는 경우는 예. 뭐 아주 진짜 공식 일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광주에 가서 행사를 하나 하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들고 나왔어요. 윤공희 대주교님의 평전, 오늘 이제 헌정하는 헌정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노갑 그 고문이 너 꼭 왔다 가라. 예. DJ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니까 와서 그분들에게도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인연도 맺고 가라. 그래서 뭐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올해는 제가 못 있었고 가서 인사 쭉 드리고 행사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일어나서 왔는데 제가 오늘 거기 가서 느꼈던 거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윤공희 대주교님이 1924년 평안 남도생이세요. 네? 24년? 그러니까 101살이세요. 권노갑 고문이 지금 94세입니다. 권노갑 고문도 그렇게 되셨구나. 예, 그렇게 근데 두 분이 다 청정하게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예. 권노갑 고문이 이분한테 잘잘 맺더라고요. 머리를 조아려야 되겠네.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서로 그 형님하고 이런 관계 그대로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광주의 그 윤공희 대주교는 그 광주에서 27년간 그 대주교직을 하시면서요. 아시는 것처럼 80년 광주항쟁 때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여러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애써 쌓아온 민주주의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선배들 또 우리 사회 어른들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오늘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데 또 오늘의 민주주의의 숙제와 과제는 우리가 풀어야죠. 그럼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풀어나가고 그때 윤공희 대주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겁이 나서 그 광주에 와 있는 그 계엄군들의 그 잔악한 그 학살과 공격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시민들을 돌보러 나가지 못해 겁이 나서 못 나갔다고 하는 자기 고백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용기 내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요 3월 2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었다가 지난주를 넘겼고 이번 주에는 하겠지. 그래서 21일 설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특별한 이 시간까지도 특별한 움직임이 현재에서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전문가들도 다 생각이 다르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마음 놓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3월 14일을 유력하게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둘째 주 그렇죠. 금요일. 예. 근데 이제 둘째 주 금요일이 안 되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이제 셋째 주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봤어요. 이번 주에도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다른 방송의 주초에 3월 셋째 주 주초에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 3월 말로 가거나 아니면은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4월 초. 예,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아무도.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고, 취재가 안 되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 최근에 뭐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네. 자기들끼리도 뭐 기자들한테도 혹시 알아요? 정보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다만 저도 예. 최근에 받은 전화들 중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제가 좀 하고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김종인 대표가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아, 저보다 더 정보도 많이 아실 텐데 예. 워낙 답답하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저한테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냐고 물어보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한 4가지 썰썰썰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인용 기각 경론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관들끼리 네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경론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이게 친윤들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평의가 지속되면은 내가 인용이요 내가 기각이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 인용을 생각하고 있구나, 기각을 생각하고 있구나. 어쨌든 요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증거 채택 이견설. 증거 채택이.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를테면은 검찰의 피신조서 뭐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피신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검찰 수사 단계, 경찰에서는 아니고요. 경찰 넘어가서 수사 단계하고 본인이 도장 찍으면 그냥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고 이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다시 본인이 인정하고 그렇죠. 되어야 증거로 채택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증거 채택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헌재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핵심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몇몇 재판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장원 메모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이제 증거 채택 이견설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조지호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 이제 관련된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박성재, 조지호는 좀 차치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국힘에서 하고 있고 뭐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관들끼리 조금 조율 중이다, 이견이 있다. 이게 좀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누구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유추할 수 있거나 뭐 이제 정치적인 파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을 먼저 탄핵을 하고 한덕수 총리를 이제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뭐 국정 공백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각하설 요즘 뭐 많이 한덕수 얘기하는 거예요. 한덕수. 왜 그러냐면은 151명과 200명 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하는 200명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151명이 돼야 되느냐. 이건 151은 민주당 그리고 200은 국힘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각하가 될 경우에는 지금 그 뭐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거는 정계선, 조한창,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임명도 무효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주장이 뭐냐면은 각하가 된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완전히 효력이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이 임명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6인 체제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된다. 한덕수를 이런 주장을 이제 국힘에서 하고 있는데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현재 재판관들은 최소한 그리고 각하가 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쟁점이 5개예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때 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일부의 정족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 각하가 나와야지. 그리고 헌법 재판관들끼리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각하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헌법재판관이 저 사람을 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각하를 만든다? 일부 보수 헌법재판관들. 이거는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호 존중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다. 어쨌든 요 설이 세 번째 설이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이재명 20연계설이 있어요. 네 번째가. 그건 너무 정무적인 판단 아니야? 너무 정무적인데, 그러니까 이 가설은 이런 거, 이건 다 가설입니다. 뭐냐면은. 그래, 오늘 막 다 얘기하세요, 이미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기사화도 됐어요, 심지어 이게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20연계설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 측에서 보기에도 윤석열을
기각할 수 살릴 수는 없어. 살릴 수는 없어. 근데 보수 진영에서 난리야. 근데 그 중에서 원하는 게 늦춰야 된다. 이재명 2심 이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얘기했고. 물귀신 작전.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지연을 해서 이재명 2심 이후에 이거를 선고를 하는 걸로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설이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모양새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모양새는 그렇게 가고 있죠. 모양새는- 만일에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 목금이다 그러면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선고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목금으로 가면 연개설이 일정한 힘을 얻는 결과가 되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의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그러니까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좀 유력한 것 같고 만약에 난다면은 아니면 4월 첫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저런 뭐 정황이나 그런 거를 추론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저도 사실은 그 26일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헌법 재판관들은 사실상 대놓고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각 진영의 정파적 대표자들이에요. 일종의 파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제가 각각 다른 걸 얘기를 들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요. 아니 뭐 열린우리당 뭐 될 수 있으면 도와도 주고 싶죠. 이 말 한마디 한 게 탄핵 사유냐? 여러분 그래서 8대 0으로 그게 기각된 줄 아시죠? 아니에요. 3명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찬성을 했어요. 그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3대 5대 1. 한 명은 아예 각하.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각하. 3명은 찬성, 5명이 반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난 거죠. 또 하나 거꾸로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로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 방통위원장이 4대 4네 아깝네 하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랬지만 국힘 쪽에서는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임명된 지 일 시작한 지 하루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탄핵시켰는데 세상에 4명은 그걸 탄핵이 맞다고 할 수가 있냐. 반대 입장에서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보수가 볼 때도 헌재는 까놓고 정파의 진영의 대표자들이 파견된 거고 우리 쪽에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겉으로는 절차와 뭐 사유, 증거 채택,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정도의 여러 사유로 이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더라도 속으로는 4번째 사유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헌재의 구성이 그렇다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가 완벽하게 근거도 없는 논리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걸 서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엘리트라는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는 이거는 무조건 파면이다. 윤석열은. 파면에. 예,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렇게 갈 건데 시기는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 이미 늦춰졌고 우리의 생각보다 그들의 헌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셋째 주는 아니고 넷째 주 그리고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준일 평론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일관되게 지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에서 이거는 정파적 유불리에 상관없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다들 너무 예민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는 왜냐면은 저 정도 분석을 하지도 못해요. 웬만한 분들 겁나서 그래요. 겁나서 그러니까 화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빨리 탄핵이 돼야지 이 혼란이 좀 종식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양쪽의 지지자들이 점점 뭐 이성은 좀 없어지고 분노와 갈등만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하는 게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최소한의 애국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진득하게 이 상황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정치인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정치인은 좀 예외인데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공간에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표출해내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 대한 공격, 상대에 대한 증오 이렇게 가서 몸을 해치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총 안 쏘고 뭐 했냐 하는 골 때린 대사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영화 대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고 나서 예. 체포되고 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가족부장한테 예. 가족 오락권 아닙니다. 예. 저 총알 쏘고 뭐했냐 왜 못 막았냐 그래서 막 거의 길게 났다. 극대노 이렇게 표현하대. 극대노했다. 그리고 이거를 저 경찰이 관련된 그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직접 목소리는 아니고 그걸 전달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를 확보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경찰에서 이제 경호처의 이제 김신 가족부장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경호하는 데거든요. 뭐 여사뿐만이 아니라 뭐 토리까지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족들은 이제 하는 데인데 강아지도 가족이니까. 예.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극대는 화가 나가지고 경호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김신가족부장이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야 총이라도 쏴야지 이거 뭐 한 거야 이 바보들아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화를 내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신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고 다른 김신의 부하 직원이 그 얘기 들은 거야. 그래서 여사님이 화내는 게 심상치 않네? 라고 해가지고 김신한테 보고를 한 게 그대로 포렌식에 남아있는 거니까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게 거짓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뭐가 사실 무근인지 사실 궁색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말 한 거고 이게 저는 이게 좀 세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제가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진짜 그냥 소시오패스 경향이 매우 강하구나.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게 뭐냐면은 타인의 고통이나 처지에 공감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총을 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야말로 네. 진짜 살육전이 벌어졌겠죠. 살육전도 벌어지고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겠죠. 몇십 년형 받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니네는 우리를 지키는 뭐 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이제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아파치 헬기가 그 북방 한계선 근처로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작년에 12월인가 그때 고도를 높여가지고 북한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게 비화폰 그러니까 무선한 게 아니라 일반 전화로 야 폭격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공격 유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공격받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도구로 보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결국은 옛날에 총을 들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날 지켜라 이런 얘기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부인했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총기 사용을 지시를 했구나 윤석열이 직접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속영장 나오고 그랬을 때 법원에서 바로 발부하겠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바로 발부가 됐고 지금 오늘 시점으로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훈 경호본부장이 이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100%구나 이 사람들 나오는 거는 위험한 왜냐면은 윤석열이 이제 파면될 거 아니에요. 파면되면은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총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법원이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들 구속이 확정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이 총을 든 외국의 사례가 있어요. 칠레 피노체트 정부의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에 맞서서 대통령 아yen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가 그 현장에서 이제 사살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어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총을 들고, 어떤 대통령과 그 가족은 아직 그냥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정황으로 봐서는 자기를 위해 총을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를 봐서라도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애국심 활동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파면을 인용해주고 그 헌재 선고를 하루라도 좀 빨리 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한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 21화의 첫 번째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뒤이어서 지금 윤석열 탄핵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상태, 상황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